김민지 대리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를 한 거는요, 그 오클라호마 주에서 저희가 두 개의 보고서를 좀 신규로 받을 건이 있는데, 그 두 개의 보고서에 대해서 그 사례 분석을 하는 케이스 스터디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오클라호마 주에서 저희가 받은 두 개의 보고서 같은 경우는 지난번 그 이사장님께서 발표를 하실 때 일부 그 기사를 인용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 기사 같은 경우는 지금 URS에서 오클라호마 주 그리고 인디애나 주에서 PT 박스 거더와 피어캡에 대해서 조사를 시행을 했다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 그 하부 구조물에 대한 그 보고서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PT 피어캡에 대한 보고서를 좀 문의를 했고요. 그 중에서 오클라호마주에서 시행을 한 PT 박스 거더 1개의 보고서 그리고 PT 피어캡에 대한 1개의 보고서 총 2건에 대해서 이번에 사례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진행을 할 거는 PT 피어캡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피어캡 같은 경우는 지금 오클라호마 주에 있는 사우스바운드 교량 상부에 있는 두 번째 피어캡입니다. 그 현재 사진이 저희가 보고서를 흑백 사진으로만 받고 있어서 조금 보시기 불편하실까봐 제가 노란색으로 라인을 좀 쳐놨는데요. 일단 피어캡의 형상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 피어캡 내부에는 4개의 텐던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우측에 보시면 T1부터 해서 T4까지 순서를 정해놓고 차례로 시험을 해보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외관 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 외관 조사에서는 그 피어캡 내부의 균열이 어떻게 발생이 됐고 어떤 균열 때문에 무슨 원인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했던 사안이고요. 뭐 그전 보고서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참여했던 기술자가 임의로 그 기술적 공학적인 판단을 통해서 그 균열이 어떻게 발생이 됐고 원인이 무엇인지 서술을 했다면 그 이번에 피어캡 보고서 같은 경우는 FDOT에서 발간했던 New Directions for Florida Post Tension Bridge라는 볼륨 9에 들어가 있는 크랙 카테고리를 활용을 했어요. 이 크랙 카테고리라는 거는 교량, PT 텐던 교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31개 유형의 균열을 지금 분류를 해놓은 상태고요. 이 PT 피어캡 같은 경우는 타입 18번 그리고 11번 총 2가지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 설명드릴 거는 타입 18번 균열이라고 해서 그 종방향 균열, 그러니까 내부 텐던의 경로를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종방향 균열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원인으로는 설계 또는 시공상의 결함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예를 들자면 보강재가 조밀한 경우, 그리고 콘크리트 강도가 약화된 경우, 만약에 이게 웹에서 발생이 됐다면 웹의 두께가 부족한 경우 등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 특징으로는 일단 내부 텐던의 경로를 따라서 균열이 발생이 되고요. 때때로는 박리 또는 쪼개짐을 동반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두 번째 균열인데요. 두 번째 균열 같은 경우는 11번 크랙이라고 하고 이거는 지금 앵커부나 다이어프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균열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균열의 원인으로는 텐던의 정착단에서 집중된 힘에 의해 발생이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으로는 좁고 가는 길이의 균열들이 발생이 되고요. 이 인접 앵커의 균열과 합쳐져서 모서리로 확장이 되거나 하는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일단은 흑백 사진에 노란색으로 균열을 좀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빨간색 동그라미가 이 지금 PT 피어 캡에 있는 텐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T1, 2, 3, 4가 순서대로 돼 있고요. 그 아래 사진은 반대편 방향에서 찍은 거기 때문에 텐던의 순서가 역순으로 지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은 좀 크게 한 가지 특성을 볼 수가 있으신데요. T2와 3 같은 경우는 지금 눈에 띄게 균열이 진행이 돼 있고 근데 아래 보시면은 T1도 조금은 균열이 진행이 돼 있는 게 보이는데 T4 같은 경우는 다른 데에 비해서 균열이 적습니다. 그래서 아마 ODOT와 이 검사를 시행을 한 URS 같은 경우는 이거에 조금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왜 T4의 균열이 적은가? 요거에 대해서 후에 내시경 조사를 시행을 하는데요. 그 내시경 조사와 이 T4의 주변부에 균열이 없는 점을 두고 결론이 팁 텐던 4에 긴장력이 적용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맞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T4 주변에 균열이 없는 점, 그리고 근거 두 번째가 강연선의 정착 위치가 오류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우측 하단의 사진을 제가 넣어놨는데요. 그 파란색으로 네모칸 쳐놓으시는 애를 보면 텐던의 긴장력이 작용이 되면 원래 저점부에 있는 텐던은 덕트의 위쪽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텐던 4 같은 경우는 이거와 반대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서 다른 텐던과는 다른 형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거를 통해서 지금 텐던 4가 시공 불량으로 인해서 긴장력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 균열 조사 결과 중에 또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 앵커부 주변에 있는 균열에 수분이 발생이 됐다는 점입니다. 그 앵커부 균열에 수분이 발생이 된다면 물이 텐던 내부로 침투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부식이 유발될 수 있는 점이 좀 제일 중요한데요. 지난번 저희 박병호 차장님께서 발표를 하셨던 것처럼 그 미네소타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균열부의 수분의 발생 형상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이유가 좀 세 가지로 될 수가 있는데요. 균열부에 있는 수분이 표면에 남아있는 것인지 또는 수분이 앵커 주변에 갇혀져 있는지 그리고 앵커로부터 발생한 수분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 중에서도 앵커로부터 나오는 수분이 좀 안 좋은 케이스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어캡 같은 경우도 균열부 주변에 수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후에 설명드린 보수에서도 요 균열부에 대한 보수를 좀 진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앵커부 조사를 시행을 했는데요. 그 균열과 마찬가지로 좀 더 세밀한 조사를 시행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할 당시에 계획을 할 때는 뭐 전면 파츠라던가 보수에 대한 계획은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일단 전면 파츠를 했던 결과 그 앵커부에는 그라우트 캡이 있어야 되는데 그라우트 캡이 없었고요. 시공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설계상으로는 그 강연선이 원래는 28개와 지름이 0.5인치로 된 강연선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열어봤더니 20개의 강연선과 지름 0.26인치의 강연선이 들어있었다고 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보고서에서 단면적이 약간 증가를 하면서 강연선이 단위 면적당 응력이 감소를 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한 특별한 보수나 뭐 대책을 마련을 해놓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앵커부 균열 주변 수분과 그라우트 캡이 없는 부분에 대한 보수 공법으로 일단 그라우트 캡과 앵커부 끝단에 대한 전면 균열을 다 깎아내고 캡을 새로 씌웠고요. 일단은 고강제도 새로 해서 콘크리트 타설 그리고 실링까지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현재 이 피어캡을 갖고 있는 교량은 아직까지도 계속 운용을 하고 있는 교량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PT 박스 거더에 대한 건데요. 그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 교량은 1980년도에 완공이 된 교량이고 이거는 그 PT 피어캡과는 다르게 박스 거더에 대한 시험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측 세 번째 도면을 보시면은 웹에 총 2개씩 텐던이 들어가 있고요. 총 10개의 텐던을 가지고 있는 PT 박스 거더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랙을 FDOT에서 발간한 크랙 분류에 따라서 분류를 했고요. 12번째 크랙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이어프램에서 앵커력과 긴장력 등 여러 하중에 의해 발생이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크게 뭐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니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원래는 앵커력 같은 경우는 장시간이 소요가 되면 손실이 되기 때문에 균열이 악화되면은 안 됩니다. 근데 보고를 할 당시에 점검을 하면서 후에 또 다른 점검을 시행할 때 이 균열이 악화되거나 할 때는 또 다른 원인을 확인을 하고 구조적인 결함을 알아내야 한다. 그래서 엔지니어의 관심과 공학적인 판단이 주로 필요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진행한 텐던 덕트와 앵커리지 그라우트에 대한 조사인데요. 여기서 흥미로웠던 부분이 저희 같은 그러니까 조사를 원래 시행을 할 때 텐던의 위치 덕트의 내시경을 조사를 한다거나 할 때 위치를 선정을 하는데 이번 ODOT 같은 경우는 위치 선정부터 여러 절차들을 안시라는 미국 표준협회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샘플링 절차를 따랐습니다. 이 절차가 안시 ASQ Z14라는 적용 기준인데요. 이 안시라는 협회가 미국 국가 표준 협회인데 일본의 JIS나 우리나라 KS에 상응을 하는 표준을 만들어내는 협회고요. 미국 내에서도 특히 공업 분야에서 규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샘플링 절차 같은 경우는 조사 유형별로 검사 계획과 절차를 명시해 놓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샘플을 몇 개 추출을 할 건지,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실패율들을 표로 명시를 해놨고요. 여기서 실패율이라는 거는 테스트의 합격과 불합격의 기준이 됩니다. 이게 지금은 조금 이해가 난해하시겠지만 좀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샘플링 시험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좀 확립을 시키고 나서 조사를 시행을 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ODOT 박스거더 시험에서 시행을 했던 절차를 제가 좀 도식화해 놓은 것들을 갖고 왔는데요. 안시 샘플링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스테이지 1부터 3까지 총 3단계에 걸쳐서 조사를 시행을 하고 그 각 단계별로 이 안시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실패율을 넘게 되면, 그러니까 그 실패율이 높게 나타나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스거더에서 실제로 했던 것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스테이지 1에서는 일단 고점부 텐던을 랜덤으로 추출을 해서 총 11개소에 대한 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앵커브에 대한 시험도 포함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 앵커브 같은 경우는 PT 박스거더 상부 슬랍으로만 접근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서 그 상부 슬랍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후에 오염물이 들어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 좀 제외를 했다 하고 나오고 있고요. 이 11개소에 대해서 그라우트 조사를 시행한 경과 1개소에서 부적합 판정이 났습니다. 여기에는 좀 작은 그라우트 공동이 발생이 됐다고 나와 있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그 11개 중에 1개의 실패율, 9%의 실패율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그 안시 기준을 좀 봐서 표에 실패율이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좀 금액이 너무 커서 저희가 구매는 못해서 못 봤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안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페일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고 두 번째 스테이지로 넘어가면서 12개소에 대한 텐던 덕트 조사를 추가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19개에 대한 추가 조사에서는 어떤 공급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패스로 보고 시험을 끝냈고요. 만약에 여기서 실패가 된다면 스테이지 3로 넘어가는데 이 마지막 단계는 19개소나 개수를 한정하는 게 아니고 모든 텐던의 조사를 시행을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PT박스 거더까지의 조사를 좀 중요한 부분을 제가 요약을 한 거고요. 좀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피어캡이나 박스 거더에 대한 시험을 보면서 제가 좀 생각을 했던 게 아까 피어캡에서 좀 균열이 없는 부분을 보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균열이 없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텐던이었습니다. 또 외관상 깨끗한 구조물에 대해서 좀 재확인을 할 수 있는 재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외관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 보여도 그 내부 텐던처럼 실제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강연선의 사례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 교량에 접목을 시킬 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조사 방법을 좀 따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전에 긴장력이 불완전한 경우 텐던 4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해당 텐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수를 했고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은 따로 보고서에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은 스터디를 하면서 추가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된다고 좀 느끼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ODOT에 재문의를 할 예정이고요.
만약 긴장력이 작용이 되지 않았다면 구조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뭐 텐던의 위치에 따라서 피어캡이 있을 수도 있고 웹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구조물의 텐던의 긴장력이 가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에 대한 좀 방안을 후에 좀 공부를 해서 다시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FDOT에서 발간한 크랙 카테고리 그리고 안시 기준에 따른 샘플링 절차에 대해서 좀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각각의 기준들에 의해서 시험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교양을 조사를 할 때도 이러한 비슷한 기준을 확립을 해서 신뢰성과 구체성을 좀 확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저는 안시 처음 들어봤습니다. 우리 지금 그 내부 박스거더교에서 이 안시와 같은 그런 지침이 있나요? 우리 김상환 차장님 혹시 없죠? 그건 잘 말씀드릴게요. 예. 그 부분은 저는 좀 자료를 좀 준비해서 오랜만에 봤는데 그냥 말씀드릴게요. 지금 안시 규정에 있는 건 저도 몰랐고 백민지대 때문에 처음 알게 됐고요. 지금 요거는 이제 연방도로국에서 2013년도에 나왔던 이제 응답에서 그 텐던 덕트에서 그 그라우스 손상된 것들에 대해서 뭐 시력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샘플링을 채취를 하고 그리고 각각의 케이스별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점검을 하든지 지금 정리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안시 자료가 몇 년도에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두 가지 자료 한번 좀 비교를 해갖고 그 현재 지금 최신 기술에 적합한 방법을 도출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이게 좀 방대해갖고 제가 보기는 좀 부담이 있어갖고요. 이 자료도 센터에서 다음번에 한번 좀 정리해서 예, 우리한테 한번 해주시면 공유해 좋을 것 주십시오.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화가 안 돼서 이사장 주신 자료 중에 미국 자료 중에 있는 자료 아마 저를 드린 거 있을 거예요. 아, 예. 저는 요 지금 그 백미대리가 했던 이런 플로우 차트로 내가 좀 한다면 우리 내부 박스 거더기나 아니면 외부 박스 거더기에는 뭐 지침을 우리가 이제 했긴 했지만 참 좋은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지금 처음에 이제 했던 피어캡에 대한 보수 사례인데 지금 박스 거더와 다르게 피어캡에서 균열이 없는 게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이 방안,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우리 유일하게 홍제천 고과학교에 또 이런 비슷한 애가 있는지, 우리 홍제천 고과학교를 관리하고 있는 김대희 선생님 혹시 우리 김상환 차장님? 네, 내부 텐던 관련해서 홍대천고등학교 정착단에서부터 저렇게 유사하게 균열이 심각하게 발생된 도각은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교량 같은 경우는 4개의 텐던이 저렇게 됐는데 한 개의 텐던이 시공 불량으로 인해서 긴장력이 덜 들어갔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게 맞나요? 예, 그렇죠. 그러면 4개 텐던의 긴장력이 뭐 3개로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열이 발생됐다는 거는 저는 조금 그런데요. 저희 홍대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20개 좌우 10개씩 20개 텐던이 교각에 배치되어 있고요. 저렇게 심각한 균열은 발생된 거는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는요. 물론 이번 진단에서 이제 더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균열 조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다 끝나지 않았고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T 텐덤 포의 긴장력 작용 안 해서 이게 이제 제가 우리도 지금 백미대리가 이거 추가적으로 지금 메일을 보내서 지금 확인 중에 있는 상태인데 이게 긴장력이 처음부터 작용을 안 한 건지 우리 저 나기태 부장님. 지금
자료에 보면은 이제 시공불량이라고 이제 어쨌든 이제 그 관리기관에서 이제 많은 이제 검토를 거쳐서 이제 시공불량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 유지관리 상태에서의 이제 손상이 발견됐을 때 원인을 분석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제 그 비슷한 제 경험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저런 경우에 이제 텐던이 이렇게 몰려 있을 때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 텐던의 정착 아니 그 긴장 순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 아마 4개가 평균적으로 아마 구조 계산을 할 때는 아마 한 엘리멘트로 고려가 돼서 계산이 되었을 텐데 통상적으로 이제 긴장을 4개니까 그 4가닥이니까 하나씩 하거나 아니면 2가닥씩 하거나 그러면 초기에 긴장하는 텐던의 긴장력에 의해서 수축이 발생을 당연히 할 거고 차후에 이제 나중에 그 긴장하는 텐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조물이 수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러니까 더 긴장을 하면 변이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제 시공하시는 분들이 긴장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면 이제 그 감리단에서 이제 그 설계자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좀 비슷한 사례로 이제 사장교 주탑에서 이제 철근량 절감을 위해서 그 내면에 이제 PT바를 긴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내면에 긴장을 하는데 긴장 순서에 의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설계 당시에 고려하지 못했던 그 초기 수축에 의해서 소요의 긴장력이 도입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저런 경우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 지금 텐던의 긴장 순서하고 그다음에 설계 당시에 그 개별 긴장 순서가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혹시 우리 피어캡의 지금 T4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또 지금 보수한 사진을 지금 잘 정리를 해놨는데요. 우리는 보통 블록아웃을 지금 여기에 블록아웃을 해놓은 것 같은데 이건 블록아웃을 안 해놓고 지금 이렇게 나중에 단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한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여기 보면 이게 조금 이런 균열이 있어서 여기가 지금 요게 피어캡의 본 구조물이고 여기가 블록아웃 하나고 이게 좀 덧붙인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공사처에서 많이 오셨는데 보수 방안 어떻게 생각하시죠? 보수 하는 거에 대해서. 이진용 팀장님 혹시 요거에 대해서 이사회 지원팀의 이상일입니다. 저도 이제 잠깐 그 PSC 이제 관련해서 뭐 두모교, 소모교 담당 팀장을 잠깐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상당히 좀 위기도 넘겼었고,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 판단을 이게 보수할 때는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섣불리 잘못 건드려가지고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생기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런 경우는 그 저희가 뭐 긴장을 더 준다. 예를 들어서 뭐 긴장력이 작용하지 않는 곳에 긴장을 더 주든가 뭐 해서 보수할 수 있겠지만 제 보기에는 뭐 좀 그 상태를 면밀히 파악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보수 방안을 생각해서 뭐 추가 긴장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긴장력을 이렇게 균등하게 배분을 하든지 하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이 보고서상에는 이 긴장력이 T4가 긴장이 없어서 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내부 텐더를 교체했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병리 대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질문을 지금 할 건데
만약에 보수에 따르면 옆에 긴장력이 이게 지금 현 교량이 이제 저번 시간대에 얘기했지만 이 교량의 피어 캡에 있는 텐던이 지금 건설 중에 필요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필요 없어서 이 긴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 균열 부위만 제거하고 보수한 건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 백민 대리가 회의를 통해서 좀 문의하고 오늘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피트박스에 대해서 지금 짧은 교량입니다. 지금 보시면. 근데 이게 우리가 이런 비슷한 교량이 청달 미교가 좀 이런 다이아프램에 좀 균열이 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혹시 청달 미교 관리하고 계신 PSC 박스 좀 관리하시는 분 요 비슷한 이기석 과장인데. 안녕하십니까. 청담이교 관리하고 있는 이기석입니다. 청담이교에 지금 제가 2000년 초부터 계속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공사초에 그때부터 해가지고 했는데 초기에 건설 당시에 균열이 있는데 그 뒤에 그러니까 건조수축 균열 외에는 현재 특별하게 발생한 균열은 없습니다. 청달 미교도 내부 긴장제로 돼 있죠. 네, 내부 텐트. 거의 뭐 파티 조사나 이런 거는 파치 조사도 없었고 파치 조사를 하려면 일단 뭐 외부적으로 균열이라든가 게 있어야 되는데 균열이 최근 7년 동안은 진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공사처에서 이거 관련돼서 보수해본 경험이 있는 분이죠? 청달 미교를 보수했다거나 아니면 예. 제가 이렇게 시설체 부족을 입증자 항상입니다. 아까 그 보수한 부분 잠깐 조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이번 사진은 지금 이 1, 2, 4번하고는 다른 사진 같아요. 이건 외부에 긴장을 갖다 해서 그래서 보강을 갖다 한 부분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치핑을 갖다 해서 그 캡이 있는 부분을 아예 오픈을 갖다 시킨 상태에서 철근을 추가 조립을 하고 보수를 갖다 한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3번에 이제 몰타를 다시 보수 몰타를 해서 치고 4번에 표면 처리를 갖다 좀 한 것 같은데요. 질문하고 싶은 사항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저희도 교량 받침이나 안 그러면 단면 보수를 갖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들뜸도 들뜸이지만은 신율 차이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균열이 좀 많이 발생을 해요. 구제하고 신제하고의 그 신율 차이 때문에 균열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저기 같은 경우는 앵커프 끝단에 지금 이제 누수가 우수가 유입되거나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면 처리를 어떻게 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나중에 질문을 오디오티에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해주셔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면 처리하는 요거 지금 표면 처리하는 거 말씀하시는데 예. 여기로는 지금 탄성 실린제로 지금 했다고 지금 나오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다시 한번 질문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추가적인 균열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는지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확인 지금 좀 부탁드립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 교량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 현상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정착부에다가 그 그라우트 캡을 씌우고 나중에 보통 플로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현장 타설로 해갖고 보호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기 같은 경우도 아까 그 정착부를 노출시켰기 때문에 노출해봤더니 그라우트 캡이 없었다. 그래서 그라우트 캡을 씌우고
그다음에 그 투어백을 하기 위해 선장 타설을 위해서 그 전단 절근을 넣고 뭐 버프스 대고 타설을 하는 게 단순한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그 외부로부터 습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단면보다가는 타설하고 나면 다 정착부 주변에는 전부 다 우리 그냥 표면 처리라고 하죠. 근데 일반적인 표면 처리 중에서도 특히나 그 마감 성질이 좀 탄성이 좀 있어서 나중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미세균열에 대해서도 보호할 수 있는 것들로 표현 보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 관련해서 저희 그 교량에서도 우리가 관련 필수 교량에서도 정착부 주변은 지금 그 단계별로 표면 처리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요 보수 관련돼 가지고 추가적으로 의문 나는 거나 아니면 하실 말씀이 저는 뭐 공사적인 것만 보고 어쨌든 이 부분이 저희들이 제가 뭐 공사처에도 좀 오래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참 예쁘게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직을 저는 이 부분이 혹시 공사처에 계신 분들이요 피트센터 말고 보수적인 부분이요. 발표가 이거 하나예요. 예, 오늘 하나. 사실 상당히 좀 놀랐어요.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새로운 것도 찾아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어떤 시각이 좀 있었느냐 하면 전조 증상이 있는 경우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 사례는 좀 새로운 사실인 게 전조 증상 없는 데가 또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그냥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새로운 시각, 새로운 자료를 찾아내주셔서 상당히 좀 이제 놀랬고 저도 이게 처음 하는 그런 사례라서 자료를 한번 좀 더 이렇게 깊이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공유가 다 자료가 돼 있으면 제가 한번 또 저는 좀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그 균열이 지금 32가지로 이렇게 그룹핑이 돼 있다 하는 거죠. 일본은 아마 도로교 시방서 쪽에서도 균열이 분류가 돼 있을 텐데 두 개를 같이 한번 좀 봐서 저희 내부에서 그런 게 있나요? 균열 PSC 균열의 균열 형상에 따라서 그룹핑이 되어서 어떻게 하려는 게 국내 자료에 있어요? 유저가들 편람에 저희 옛날에 제가 일본 거를 갖다가 보고서 정리를 했었던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일본 거랑 요번에 지금 보신 거랑 비슷한지 우리가 좀 보완해야 될 게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NC랑 아까 FHWA나 요거 말고도 다른 기업에서 나온 그 프로세스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갖고 우리 프로세스를 좀 빨리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우리한테 지금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파주 조사까지 정리되어 있는 프로세스가 정확하게 있나요?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내부 텐더 관련해서는 아직 내부 텐더에 대해서는 아직 없었는데 내부 텐더까지 포함해서 제가 지금 계속 그 기다리고 있는 게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했으면 하는 건데 요번에 이 NC랑 FHW랑 다른 그 DOT 그래서 나온 것들 프로세스를 좀 갖고서 우리 프로세스를 한번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상당히 오늘 그 발표 지금 오늘까지 발표 지난번서부터 해서 오늘까지 발표에 대해 상당히 좀 너무 제가 처음에 의도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수준이 높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고맙고 우리 나리토 부장님도 매번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놀랍고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하나를 좀
추가로 발표를 한다고 그래서 의견을 이승경 박사라고 그 미국에서 전문가분이 저랑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조사를 하고 아마 혁신 상태에서도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조금 서로 오해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이 자료에서 어느 부분이 좀 추가로 조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가 좀 드립니다. 요거보다 조금 바꿔갖고 여기 요 앞에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자료에 보면 어떤 교량을 갖다 조사를 했는데 마블 코로전이라는 이거 저거를 처음 봐서 제가 이걸 이렇게 표시를 했었어요. 이런 용어를 제가 처음 봤었어요. 이게 뭔가 하고 근데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던 거냐면은 이승경 박사가 저한테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교량들을 인터널 교량을 조사를 해봤더니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시를 든 게 이 교량이에요. 이 교량이고 그 다음 페이지 이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저게 이제 바브로브 코로전이라는 거로 제가 보여서 이 사진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인터널 교량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이 일을 아닌 것 같은데 이제 태클을 걸은 거예요. 이 사진을 제가 앞으로 보실래요? 아니 아까 앞에 보시면 이 텐던의 바브로브 코로전 앞에 붙어 있는 게 이 텐던에도 코로전이 있는 거예요. 텐던 안에는 코로전이 있는데 이게 그라우트하고 특이하게 이게 지금 보면은 그라우트하고 닥트에 코로전이 있다. 그래서 그라우트에 코로전이 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덕트에 코로전이 있다, 부식이 있다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라우트에 코로전이 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표현이 이렇게 본 거예요. 더블 코로전. 그라우트랑 닥트에 더블 코로전이 있다. 이렇게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그라우트는 지금 보면은 화이트핸드 초키 이게 그라우트가 백목처럼 아주 부실하게 바뀐 거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저게 미국의 인터널이든지 특히 인터널에서 그라우트의 부실을 사례로 초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라우트가 제대로 시공이 안 됐다. 다음 slide. 지금 이 그라우트들이 인터널로 뒤져봤더니 상당히 보이드가 많잖아요. 여기 좀 보시면 같은 교량인데 some evidence of corrosion 부식의 증거가 발견이 되었다. A full investigation 총 전체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추천한다. 이런 소리잖아요.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저 바브로브 코로전이라는 뜻이 뭔가도 알고 싶지만 이 결과를 물어보라고 했는지 지금 이게 2012년도 자료잖아요. 이제 2012년도 자료면 저희가 깊숙이 조사를 더 문헌 조사를 할 거는 이 보고서를 했으면 얻고 싶은 했습니다. 7년 동안 쟤네들이 저걸 놔두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로 조사하고 저쪽 DOT랑 해서 요청할 거는 저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여기 이게 리코멘드가 됐는데 했냐? 했으면 보자. 했으면 우리 좀 얻자. 이렇게 좀 접촉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넘어가 보세요. 네, 다음.
이 초키그라우트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은 뭐가 나오고 같은 지역에서 보면은 클래스 2의 코로전이 캠던 케이블에 코로전이 있는 곳으로 기술이 돼 있어요. 제가 이승경 박사를 그날 제가 약간 좀 신뢰도가 좀 떨어진 거는 아무 문제 없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보고서를 보고 3분의 2가 비어있고 케이블에는 투 케이블은 리저널 크로저 눈에 보이는 부식이 있었다. 왜 아무 문제가 없을까?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추가 조사를 해야 된다. 추가 조사는 뭐냐? 아까 같이 자기네들이 추가로 조사를 했느냐? 너네 아까 그 풀 인베스티게이션을 했느냐? 횟수가 얻고 싶다. 실무자랑 안 되면 저희가 시를 통해서 보내든지 저쪽 정보기관도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이 자료가 이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제가 받아본 거로는 이렇게 밑줄까지 쳐서 줘요. 간지까지 껴서 어디가 우리가 궁금해하는 데가 어디에 있다 이렇게 해서 보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제가 넓게 조사하는 것도 넓게 조사하는 거지만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특히 저번에 이슈 7개, 8개에 대해서는 좀 깊숙이 좀 깊숙이 좀 들어가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음도 넘어가. 96쪽. 여기도 지금 보시면 요점으로 봐서 다트뿐만 아니라 스트랜드의 코어들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01쪽. 이게 이제 하부 구조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 하부 구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지금 보면은 이 하부 구조에 대해서도 아까 봤지만 앵커 주변에 인베이시브 인베스티게이션 이렇게 파출 조사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했느냐? 이게 그 교육이라니까? 이게 그 교육이야? 아까 보고하는 그거랑 다르지? 이게 아니죠? 다른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보고서에서 2010년 이건 리코멘디드도 아니고 해야 된다니까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거 했냐? 했으면 어쩌?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음.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아까처럼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이 조사하는 프로세스가 NC라든지 FHWA 같은 거는 지금 문서량이 많잖아. 여러분들이 좀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는 프로세스도 있어요. 간략하게. 인터널에 대해서는 처음에 비주얼 인스펙션을 육안으로 관찰을 항상 프로세스가 다 비슷해요. 육안으로 관찰을 하고 문제점들을 있는지 찾아봐서 인터널 텐던, 익스터널 텐던 넘겨보세요. 보시면 이제 인베이시브 인스펙션이 나오잖아. 파출 조사에 대해서 프로세스가 나와 있거든요. 쭉 어떻게 보수해라. 이게 간단하게도 이렇게 나와 있고, 요거 말고도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재료까지 나와요. 재료, 보수 재료까지. 파취한 부분을 즉시 이미디어틀리 해치해서 파취하고 나서 조사를 하고 바로 이미디어틀리가 그래도 쟤네들한테 우리가 물어볼 때 이미디어틀리가 하루를 얘기하면 1시간을 얘기하면 얘네들은 기준이 뭐예요? 그잖아? 그런 거를 실무적으로 우리가 물어봐서 대답해주면 좋고 아니면 가서 저런 걸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저번에 우리 홍재 지금 그 고가 상담을 깐다고 할 때 제가 좀 스톱을 시키고 이 프로세스부터 먼저 정립을 하고서 까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최소한 FHWA든지 아까 NC라든지 이런 기준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맞지 않으면 이런 절차로 이게 지금 여기 말고도 제가 자료 또 드린 거에도 있으니까 추가로 재료까지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그걸 갖고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토론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자문받고 다음에 이거 제가 이런 거 우리가 자문받으면 우리가 가르쳐주는 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그렇게 한 다음에 교량에다 직접 시험을 할 건지 목합을 만들어서 무슨 테스트를 해보고서 할 건지 이런 거를 갖다 결정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가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옛날에 공사를 해보거나 이렇게 관리를 해보면 프로세스를 안다? 현장에다 바로 적용했다가 무슨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야? 결국에 근로자들이잖아요. 그 근로자들 머릿속에 넣고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우리가 바라던 바랑 다르게 나올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에 이 프로세스대로 연습을 해볼 필요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실제 교량을 따봤다가 진짜 우리가 걱정하듯이 긁어부스럼을 맞을 수도 있다.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다시 한번 요점 정리를 해보면 지금 앞에 세 번은 발표를 그냥 이제 전문가 강의 듣고 제가 한번 특강을 했었고 여러분들이 세 번째 발표를 하는데 발표 내용이 상당히 기대 이상으로 수준도 높고 상당히 새로운 자료도 나오고 참 이게 상당히 좋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하나 이제 조금 추가로 부탁드리는 거는 이 자료를 제가 오늘 특별히 이유로 설명드리는 거는 어떤 분야는 누구 한 사람은 집중적으로 계속 문헌조사에 나오는 것 중에서 뭐를 했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속 자료 조사를 하는 깊이 있게 따라 들어가면서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거를 우리 지금 궁금한 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인터널 괜찮은 거야? 피어 괜찮은 거야? 하버가 괜찮은 거야? 그리고 조사한 거 어떻게 했어? 자기네들도 조사한 1차 자료들만 나와 있는데 추가를 했어 안 했어? 지금 할 계획이 있어? 이런 거를 우리가 계속 일단 우리보다 먼저 고민한 사람들의 거를 최대한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빼낸다고 할까? 얻는다고 할까?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 거를 만들고 현장에다가 조심스럽게 적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확산하고 이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혹시 질문 관련해서 공공 관련돼서 2015년도 저희가 그 연구를 하면서 그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서울시에서 연구를 서울시에서 용역을 진행하면서 내부 분장 교량에 대해서 가장 크게 위험성으로 제시했던 부분이 이제 그라우트제가 이제 주입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상당부에서는 블리딩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일정 범위 이상 이제 촉해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촉해 현상이 발생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라우트제의 염기도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특정 범위가 이제 어느 정도 대략 발생을 하게 되는데 실험에 의하면 상당히 큰 범위로 발생을 하고 특히 그 중성화된 그라우트제가 강연선의 부식으로부터 보호를 전혀 못 해주고 있고 그 위험성이 이제 이사장님이 보여주신 보고서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제 그 실제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위험성 부분을 이제 보고서에도 이제 많이 수록이 되어 있고 그 이제 후속 부분에서 저희가 좀 미진했던 부분이 과연 촉기된 그라우트제의 범위가 생각보다 실험에 의하면 상당히 큰 범위로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제 하이포인트 부분에서 그 그라우트제를 이제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이제 교량을 철거하고 다시 짓지 못하니까 어쨌든 건전한 그라우트제로
이제 보수하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PSC 노량을 관련 우리 정진문 과장님 혹시 뭐 소교 예를 말씀드리면 그 초기 그라우트가 있었어도 그 밑에 하부에 있는 텐던 자체가 초기 그라우트가 아예 묻혀 있으면 균열이 부식이 발생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뭐 설치를 한 후에 초기 그라우트 속에 소금이 침투하지 않으면 그렇게 저희 지금 외부 인양계권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외국 인양계획이세요? 외부 인양계권. 부연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문헌을 보면은 아까 뭐 초키그라우트라든가 아니면 염화물 때문에 강연선이 부식이 됐다라는 보고서가 많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정모천 문제가 됐을 때도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돼서 그 실제로 지금 뭐 성분 분석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국내에서 지금 현판이 좀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내부 텐더는 아니고 외부 텐더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무리 염화물 농도가 높든 뭐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그라우트에 묻혀져 있으면 부식은 진전되지 않았다.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그 공극이 노출된 부분들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파단이나 그런 결함들이 발생이 됐었고 염화물 수치가 아무리 높아도 뭐 부분에서는 별도 부식이 없었다는 게 지금까지 이제 국내에서 실험 결과가 나와서 그 당시도 상당히 좀 의아했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연구해 줄 게 부식이 생기는 요인이 이제 크게 보면은 공기하고 물이 결합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외부 텐더 같은 경우도 아까 뭐 서울교 말씀드렸지만 공기 중에 있었지만은 외부에서 물이 유입이 되지 않으면 부식이 크게 진전되지 뭐 아주 안 생긴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파단이 되는 것까지는 좀 어렵다. 근데 하지만 서울교는 굉장히 미스테리한 케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서울교 처음에 그 감사원 조사할 때 그 긴장령 풀리고 했던 거는 사실은 그건 좀 굉장히 미스테리한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지금 경험했고 실험에서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촉회하고 이제 버블이 그라우트에서 촉회하고 버블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이제 위험성이 보고되는 부분은 이제 뭐 그라우트제가 이제 공극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다 위험하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건전한 그라우트제에 공극이 생긴 경우에 그 부분이 이제 촉기나 버블이 발생해서 중성화 됐느냐 안 됐느냐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시료 분석을 아마 그 뒤에 했었고요. 그 시료가 아마 건전한 상태로 아마 조사가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위험이 보고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공우드 개념이 큰데요. 초기에 이제 긴장제에 그라우트를 이제 주입을 할 때 이제 배출구 아울렛 쪽에서 이제 거품이 많은 부분이 이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 그 부분을 다 빼내고 이제 건전한 그라우트제가 충분히 나올 때까지 이제 그라우트를 배출을 한 상태에서 벤트를 잠그고 이제 시공을 마무리 짓게 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시공하는데 오류가 상태에서 그 버블이 있는 부분이 배출이 안 된 상태에서 시공이 마무리가 됐다고 하면 그 부분이 크게 위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모든 인터널 텐더에 존재하는 건 아니고 시공할 때 오류가 생긴 부분이 지금까지 발견이 못 됐으면 그 부분이 이제 큰 위험을 초래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건전한 부분에서 공극이 발생한 부분에서 그 부식이 발생 안 했다는 거하고 촉기랑 버블이 있는 불량한 그라우트제에서 그 텐던의 그러니까 스트랜드에 부식이 발생했느냐 안 됐느냐는 좀 분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버블 얘기가 나와서 이게 좀 더 알루미늄 분말 때문에 하는데 뭐 이 보고서를 보고 그 전까지 시공할 때 보면은 알루미늄 분말이 하나의 이 가장 안전한 첨가제로 인식을 해서 지금까지는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시공을 할 때 보면
알루미늄 분말을 특히 외국계 회사죠. VSL 코리아나 프리시넷 코리아 같은 경우도 이건 필수제다. 이거 안 넣으면은 그라우팅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감리단이나 감독이나 그다음에 원청사를 설득을 해서 되도록 많이 넣었던 거거든요. 넣으면 부글부글 끓습니다. 진짜 물 끓듯이 그 정도로 많이 끓고 그 상태에서 투입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알루미늄 분말로 인해서 지금 2015년도에 PSC 박스가 더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용역 결과서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알루미늄 분말에 대해서 상당하게 심각성을 얘기하고 지금은 뭐 청구하는지 모르는데 혹시 그라우팅 요 최근에 하신 분 경험하신 분 있으면 알루미늄 분말 하고 있나요? 혹시? 예. 이 알루미늄 분말을 이제 알루미늄 분말을 사용을 해서 이제 그라우트제를 팽창을 해서 주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알루미늄 분말제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버블이나 쇼키된 그라우트제가 내부 텐던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는 부분, 그리고 블리딩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 그 여러 가지 단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아직까지도 이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이유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텐던 구성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라우트 재료까지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그 PSC 설계에 대한 개념이 좀 많이 선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PSC 교량의 건설공사비가 저희가 15년도에 비교를 해봤을 때 대략 한 20% 정도 증가를 하고 그 부분이 고스란히 시공사들에게 돌아가는 현 시스템에서 품셈이나 이런 게 전혀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좀 정착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장점으로는 지금 현재 장치 구성품상으로 제대로 시공을 하면 그래도 가장 경제적으로 안전하게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좀 관리 감독,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그 기관에서 정말 양호한 그라우트제가 나올 때 벤트가 잠길 수 있고 그리고 잠근 다음에 대략 한 2, 3일 정도 지나서 너무 경과되면은 그라우트제 그 벤트를 통해서 내부 조사가 안 되거든요. 좀 어느 정도 좀 무른 상태에서 좀 드릴링, 그때는 이제 드릴링이 벤트 부분까지만이라도 소종의 벤트 부분까지 드릴링을 해서 제대로 충지되는지 확인만 하면 그 뒤로 문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이 제일 중요한 부분 같아요. 버블 이쪽에서는. 2015년도에 그 보고서에 보면은 시가 300PT에 대해서 그 위험성도 하고 했던 부분이 하는데 결론은 그래도 현장에서 임의로 배합한 것보다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낫겠다라고 그 결론을 제가 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좀 과도기인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VSL, 프레시넷, 비비다 모든 장치 구성부 업체들이 국내에서 이제 제품 생산 안 하고 철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나 이런 좀 값싼 장비를 OEM 방식으로 이용하는 그런 실태에서 전 장치 구성품을 바꾼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그 산업 구조 전체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제시를 하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지금 그 국내에서처럼 PSC 교량을 시공을 안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프리믹스형이라고 그래서 시가 300PT를 포함해서 이제 시가 300PT가 사진이 많아서 많이 사용을 하긴 했는데 이외에 지금 저희 이제 레미콘처럼 그 프리믹스형 그라우트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을 무조건 좋다, 무조건 써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도 국내에서도 이제 삼성물산에서 월드컵 대교에
지금 자체 개발한 프리믹스 그라우트제를 사용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연구를 많이 했고 제품이 상용화 직전까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상용화되지 못한 이유가 시장성이 없으니까 이제 시멘트는 생산해놓고 유통기한이 짧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뭐 지금 당장 이제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알루미늄 분말재를 사용을 못하게 한다는 건 시공을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마찬가지니까 분말재를 사용하더라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 소비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좀 중점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라우트용 시멘트에 대해서 이제 부연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삼성물산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국도로공사가 한국도로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고품질 그라우트 개발하는 연구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이제 수행을 해서 그 프리믹스 타입을 해갖고 그 제품 개발은 완료가 됐어요. 완료는 됐고 그 성과품도 다 납품은 됐는데 지금 그 일단 도로공사에서 그 내용 자체를 공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이유가 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일단 기술적으로는 정립은 돼 있습니다. 정립은 돼 있는데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오늘 뭐 보고가 굉장히 건전하고 토론적이한데 지금 버블이라고 조피그라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말이 나오잖아요. 뭐 시공하고 지금 현재 품질은 앞으로 가는 거고 현재 지금 홍대점 국가나 정문점 국가 그다음에 그 내부 선들을 보면 내부 그라우트, 내부 텐던이나 외부 텐던이나 그라우트 품질이 거의 같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거의 뭐 같은 시기에 했고 그 당시에 시공할 때 그라우트에 대해서는 거의 뭐 단가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텐던 회사에서 거의 서비스 수준으로 했다 이렇게 그런 얘기 들릴 정도로 해서 굉장히 간과하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뭐 이제 저희가 외부 텐던 보면서 이렇게 나왔던 부분 그다음에 지금 내부 텐던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저희 외부 텐던에도 버블 척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끊어지지 않거나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한 성공을 해본 적이 없죠 아직. 그래서 이거를 내부 텐던으로 외부 텐던에 아니 그 끊어진 부분만 했지 사실 그 건전부라든가 사실 외부 텐던도 우리가 조사를 완료했다고 하지만 이게 뭐 지금 공급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뭐 부분 샘플 조사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버블이나 촉수 같은 거 부분에 대한 성분 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면 과연 이게 그 같다고 내부 텐던에 있는 거를 꺼내서 보기는 힘드니까 그걸 한번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해보고 전체적으로 그 이게 안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뭐 스키나든가 이런 게 들어갔을 때 뭐 누구 발전될 수 있는 부분들인지 그런 부분 다 같이 외부 텐던을 같은 현상을 보고 내부 텐던을 유치해서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그 특히 우리 김민지 대리가 했던 그 반시 그 규정 중에서 공급조사 내부 텐던 공급조사하는 부분이 이게 상당히 제가 봤을 때 되게 흥미로운 것 같은데 이 규정에 보면은 저희 11개 조 중에서 1개소가 9%가 하면 거기서 더 많은 샘플을 해서 추가 조사를 하고 그 샘플에서도 더 또 괜찮은 분들 여기서는 스톱시켰지만 거기서도 어느 정도의 공급이 다시 나오게 되면 전체 교량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잖아요. 아까 답 때문에 뭐 이거를 못했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사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해서 미리 이런 기준을 한번 만들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부 텐던에 대한 지금 조사 방법이 뭐 여러 가지 뭐 아이를 하든 뭐 아니면 파티 조사를 하든 할 텐데 이제 앞으로 할 텐데 그랬을 적에 그냥 뭐 1개소에 1~2개 뚫어보고 이게 그걸 가지고서 뭐 안전하다 안 안전하다 아니면 하나 정도 뚫어봤는데 뭐 공급이 있고 녹음이 따라 전체가 큰 이상 이런 식으로다가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서 이런 규정 같은 거를 최소한 몇 개, 한 경관에 몇 개 정도를 해보고 그 경관에 거기에서 몇 %의 착오가 있으면 이런 걸 한번 만들어서 해야지
제가 이거 오늘 발표를 보고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진단이나 뭐 하면서 한두 개 정도 이렇게 풀어봐갖고 괜찮다 그러면 다 괜찮아. 아니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거나 녹이 발생이 되게 되면 다 이렇게 판단 오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실제로다가 진단이나 하면서 뚫어봐서 뭐 괜찮다 그러니까 괜찮으면 괜찮은 거지. 계속 조사할 필요가 있나. 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했었는데 학교 조사할 때도 요게 좀 값이 좀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진단, 어떻게 받고 그 다음에 과연 이게 지금 9% 11개 중에서 한 개소인데 이게 맞는 거 샘플 숫자가 맞는 거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비싸길래 이거 못 사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서 이걸 좀 만들고 그다음에 다른 자료를 좀 해서 이게 우리나라 실정에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파츠 조사를 하려면 최소한 이런 기준 정도는 우리가 정하고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그 그라우트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저희 1차 학회 협력할 때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뭐냐면 뭐 블리딩이나 품질이나 이런 게 내부 텐더이나 외부 텐더이나 똑같을 텐데 똑같은 걸 썼다고 지금 나오는데 외부 텐더에서 그때 공급이 뭐 90% 이상 작은 공급이 그다음에 이제 공급도 발생하고 그랬으면 내부 텐더도 똑같았을 거 아니냐. 똑같은 걸 밀었는데 예를 들어서 블리딩률이 5%다 그러면 30m를 밀면 1.5m가 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외부 텐더도 그렇게 다 비어있을 텐데 내부 텐더도 똑같을 거 아니냐. 그래서 계속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안 하다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많았었어요. 많았고 그 논쟁을 어떻게 끊었냐면 그럼 개인 많이 쓰고 제일 위험한 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해보니까 괜찮다. 이래서 사실 결론을 냈던 모습인데 이런 그 필요 같은 거를 좀 미리 알았으면 파츠 조사도 어느 정도 기본 샘플 몇 개 정도를 해서 여기서 만약에 11개를 했는데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좀 빨리 정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반가운 마음이고요. 그 그라우트랑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거는 초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인가 미국에서 시카 300PT가 문제가 된 거는 요변성 그라우트. 영어로는 틱스트로피인가 이런 우리말로는 요변성이라고 하던데 이게 뜻이 그라우트 충전이 잘 안 되니까 요변성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 평상시에는 약간 고체 비슷하게 있는데 이게 흔들면 약간 진동을 주면은 액체처럼 바뀌는 게 이제 요변성 그라우트. 근데 그거를 미국에서 개발을 했어요. 미국에서 개발한 건지 스위스인이 시카 300PT에서 개발했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미국에서 그걸 쓰기 시작해요. 요변성 그라우트를. 그러니까 충진이 보이드가 생기는, 공급이 생기는 걸 막으려고 요변성 그라우트를 썼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일반 그라우트는 지금 블리딩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 초기 현상이 주로 생긴 그라우트는 이 시카 300PT인데 미국 보고서를 보면은 그런 현상뿐만이 아니라 안에 이물질까지 들어가 있고 품질 관리가 전혀 안 됐다. 2003년도 이후에 썼던 요변성 그라우트, 특히 프리팩트라고 제가 미리 돼 있는 이게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켰다. 이러면서 이제 국가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거 문제 심각하다 이렇게 됐던 거라서 저희 지금 관리하는 내부 순환도로는 이 요변성 그라우트를 쓰진 않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 이전 문제이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지금 내부 순환도로에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조금 우리가 그걸 구별을 해서 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할 거는 요변성 그라우트를 우리가 썼느냐. 근데 시기적으로 봐서는 아닌 것 같다. 좀 90년대 했으니까. 또 하나 이제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공극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 그거를 제가 새로 들은 게 있는데 동절기에 공사를 한 데가 꽤 있다. 텐던 시공을 동절기에 한 데가 꽤 있는데 그 안에 얼음이 있는 상태에서 시공을 했을 거다.
제거가 안 되고 얼어 있는 상태에서 그라우트를 해서 그라우트가 제대로 채워지지도 않았고 그 얼음 있는 데는 나중에 녹으면서 이게 공국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커서 우리나라 동절기에 시공한 교량은 공국의 위치가 일반적으로 저렇게 미국에서 나타나는 추정치랑 다를 수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소리를 제가 듣고 깜짝 놀랐는데 시공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했는데 실제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가 공사를 예를 들어 성황대교 같은 거 ILM으로 밀었거든요. 그것도 PT 텐덤으로 밀었는데 실제로 한번 이게 안에 시스단이 얼어서 터져서 교량 옆에 복부에 균열이 생겼던 일이 있어요. 성황대교에서. 그리고 그게 1년 4계절 계속 공사를 했던 거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장에서 제작해서 밀고 또 밀고 밀은 이게 나와서 이제 이게 다 공장 바깥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PT 텐더를 땡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것도 또 다른 새로운 변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몇 군데를 뚫어봤더니 괜찮다. 이거는 제가 항상 얘기지만 너무 불확실성이 높다.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서 그거를 갖고서 할 수는 없고 저 프로세스를 어떤 방식이든지 국내화시켜서 정립을 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해요. 예. 그리고 아까 진짜 그 자료도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료가 보면은 어떤 거는 무료로 있고 특히 저런 기준 같은 거는 꽤 가격이 비싸서 개인적으로 못 사거든요. 안시 사이트 들어가봤더니 이게 꽤 비싸서.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개인적으로 사기엔 돈이 너무 비싸. 저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거는 우리 여기 실무부에서 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드리고 아니면은 제가 기조실에다 얘기를 할 테니까 그냥 구매할 거는 다 구매해가지고 우리가 쓰고 대신에 다 공유를 해서 다 보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연구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